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전 세계를 웃기고 울린 최고의 가족소설 다산책방의 신간 빅 엔젤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미 공지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100분을 추첨하여 무료 도서를 증정하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다산북스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럼 책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 책은 뉴욕타임스 주목할 만한 도서 탑100, 뉴욕 도서관 올해 추천 도서, 커커스 리뷰 올해의 책, NPR 올해의 책, PBS 올해의 책, 리터러리 허브 올해의 책 등에 선정되었고 할리우드 TV 시리즈로 영상화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70세 노인 빅 엔젤의 마지막 생일 파티를 둘러싼 대가족의 해프닝을 유머스러하게 풀어낸 소설인데요. 제멋대로의 감이 안 잡힌다. 엄청나게 유쾌하다 라는 뉴욕타임스의 평가처럼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이 막무가내 가족이 주고받는 발랄한 독서를 읽다 보면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가 퉁명스러운 말투에 감춰진 따뜻한 진심을 발견하고 어느덧 가슴이 저며오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를 생동감 넘치는 인물과 재치 있는 문체로 그려낸 빅 엔젤의 마지막 토요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빅 엔젤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지각했다. 그는 침대에서 고개를 벌떡 쳐들었다. 발에 침대 시트가 이리저리 잠긴 채였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닫자 옆구리에서 땀이 송송 솟았다. 해가 중천이었다. 가늘게 뜬 눈꺼풀 사이로 빛이 환했다.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타오르고 있다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안 돼. 이러지 마. 오늘은 안 된다고. 그는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멕시코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는 법이 없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진단을 받은 뒤로 매일 아침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을 하느라 제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시간관념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망가진 걸 고칠 수 있겠어. 오늘 아침도 그랬다.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잠에서 깨어나자 밝은 빛에게 욕먹는 것 같고 흘러가는 시간에도 욕을 먹는 것 같고 쇠약해진 몸에게도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 머릿속이 마구잡이로 날뛰던 와중에 그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유령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으니까. 노인은 펠멜 담배를 피우며 이렇게 말했다. 다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 일어나서 훌훌 털어버릴 시간이야. 아버지는 영어를 쓰고 있었다. 억양이 전보다 거칠어지셨네. 아직도 웨인 무거워를 그웨이트라고 발음하시는군. 이런 X. 연기가 되어 천장으로 구불구불 떠오르며 사라져가는 노인에게 빅 엔젤이 말했다. 말 조심하세요. 빅 엔젤은 눈을 깜빡였다. 그는 이 가족의 시계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자고 있으면 가족 역시 계속 잤다. 이대로 가다간 정오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의 아들은 오후 3시까지도 잘 수 있었다. 빅엔젤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힘이 없었다. 그래서 아내의 등을 쿡쿡 찔러 깨웠다. 그녀가 어깨 너머로 빅엔젤을 돌아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우리 늦어요, 여보. 그의 말에 그녀는 소리쳤다. 그럴 리가. 아, 주님이시여. 늦었다니까.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래도 자신이 아직은 남을 혼낼 수 있는 존재구나 싶어 내심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 아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모두 깨웠다. 두 사람의 딸 미니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 애는 오늘 늦지 않으려고 어젯밤 미리 여기에 왔다. 아내가 소리치자 미니는 커피 테이블에 쿵 부딪혔다. 엄마, 미니가 투덜댔다. 엄마, 빅엔젤은 주먹을 쥐고 눈에 가져다 댔다. 여자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그를 침대에서 일으킨 다음 부축해 화장실로 가서 이를 닦게 해주었다. 그의 아내는 부스스하게 일어난 남편의 머리를 빗질했다. 빅엔젤은 앉아서 소변을 봐야 했다. 아내와 딸은 눈길을 돌렸다. 그런 다음 다시 그를 일으켜 바지와 셔츠를 입히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다. 나는 엄마의 장례식을 못 보게 될 거야. 그는 우주에 대고 말했다. 난 안 울 거다. 그가 부릅뜬 눈을 형령하게 빛내며 선언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은 그를 무시했다. 아빠는 언제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딸이 말하자 그 엄마도 대꾸했다. 정말 대단하지? 심리적인 긴장감이 아무리 커봤자 무엇하나 세상은 꿈쩍하지 않고 그의 몸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하물며 가족은 어떻겠나 오늘이라고 해서 다르게 굴 이유가 뭐 있나 난장판이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꼴이 딱 세상 속에서 마구 날아다니는 비둘기들 같았다. 온갖 야단법석은 다 떨어대는데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꼬락선이라니. 시간이 없다고 마치 누가 문을 널빤지로 막아버린 것 같았다. 빅엔젤은 결코 늦는 법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그는 가족들이 멕시칸 타임이라고 말하며 느릿하게 구는 꼴을 두고 수없이 싸워왔다. 가족들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 6시에 저녁을 먹자고 말을 해봤자 저녁 식사는 9시까지 시작도 못할 게 뻔했다. 느지막이 모인 식구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일찍 온 것처럼 굴었다. 더 심하게는 마치 이쪽이 문제라는 듯 뭐가요? 라고 반문하곤 했다. 멕시코 사람이라면서 왜 이러세요? 점심 먹자 하면 보통 다들 밤 10시쯤 모이는 거 아시면서. 이런 XX 같으니. 아침은 갈색 진흙처럼 언덕 아래로 꿈을 대며 사라졌다. 숨이 막혔다. 그런데 소리는 귓가에 아프도록 또렷하게 들려왔다. 메아리가 이리저리 울려댔다. 소음 때문에 그는 충격에 빠졌다. 살 속에 한밤중처럼 깊숙이 파묻힌 뼈들이 하얗고 뜨거운 번개같이
진하게 울어댔다. 제발. 그는 기도했다. 딸이 말했다. 아빠 셔츠 입어요. 셔츠는 뒤가 헐렁했다. 바지에서 셔츠단이 자꾸 삐져나왔다. 하지만 손이 닿지를 않았다. 그는 침대에 앉은 채로 셔츠를 누려보았다. 팔이 안 움직여. 예전에는 움직였는데 이제는 꿈쩍도 안 해. 내가 해줘라. 딸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려던 참이었다. 애엄마는 그 안에 온갖 쓰레기를 다 널어놓았다. 사방에 브러쉬와 거드, 화장품이 널브러져 있었다. 빛은 플라스틱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탁자에 놓여 있었다. 미니는 벌써 장례식이 전부 지겨워졌다. 나이 40이 다 되었는데도 부모님은 16살짜리에게 하듯 대하고 있다니. 그녀는 대꾸했다. 네, 아버지. 쟤는 말투가 왜 저렇지? 아까도 저런 말투였던가? 빅엔젤은 시계를 슬쩍 보았다. 원수 같은 시계를. 어머니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아시잖아요. 이미 너무 힘들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도 정말 어머니답네. 그는 생각했다. 무언의 대응이랄까. 어머니는 빅엔젤의 과거에 의혹을 품고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 죽음에 얼마나 일조했는지 그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참이었다. 영원히.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두개골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후겨 누가 알아챌까봐 고개를 돌렸다. 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기뻤다고. 머릿속에서는 자동차 대신 관으로 꽉 막힌 도로를 그린 만화가 상영되는 중이었다. 정말 이러시기에요. 하느님,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는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빌어먹을. 자신의 장례식에는 길을 쓰고 일찍 가리라. 가자고. 이 목소리가 벽을 뚫어버릴 만큼 우렁찼던 때가 있었건만 침실 저편에 있는 거울 위에는 조상님의 사진을 모신 움푹한 전시 공간이 있었다. 돈세군도 할아버지는 아주 커다란 멕시코 혁명군 솜브레로를 쓴 모습이었다. 난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사진 속 할아버지 뒤편에는 갈색으로 빛바랜 할머니가 계셨다. 세군도 할아버지의 왼편에는 빅엔젤의 엄마와 아빠가 있었다. 아버지 안토니오. 난 아빠를 위해 애도하죠. 마마 아메리카. 난 오늘 엄마를 묻을 거라고요. 딸애는 제 엄마 옆을 지나려다 말고 허리를 숙여 빅엔젤의 와이셔츠단을 정리해 주려 했다. 내 엉덩이에는 손대지 마라. 그의 말에 딸이 대답했다. 나도 알거든요. 우리 아빠의 지저분한 엉덩이를 만진다니. 생각만 해도 신나네. 그들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딸애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대화를 들은 아내는 손으로 머리를 꽉 쥔 채 깔깔 웃었다. 시간 좀 봐줘, 여보. 지금이 몇 시야?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게 그거 아니었어?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되물었다. 맞아, 여보. 당신은 항상 맞는 말만 하지. 아이고 주님,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녀는 작게 투덜대더니 다시 스타킹을 씩씩거리며 옷장 앞으로 갔다. 그는 침대에 앉아서 간신히 발끝을 바닥에 댔다. 누군가 와서 신발을 신겨주겠지. 분통이 터지는구나. 밖에 있는 아이들은 개떼들과 함께 아수라장을 만들어놨다. 그 애들은 시끄럽게 굴어도 죄를 용서받았다. 시간을 지키지 않은 죄까지도. 비겐젤 데라 크루스는 시간을 엄수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미국인들은 그를 가리켜 독일인이라고 부르곤 했다. 참 웃긴 일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멕시코인이라고 해서 시간을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다니. 비센테 폭스가 일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 적이 있냔 말이다. 그놈들의 생각을 고치는 게 그의 소명이었다. 병이 나기 전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회의 때는 매번 남들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올드 스파이스 향수 냄새를 온몸에서 자욱하게 풍겨대면서 말이다. 그는 종종 회의에 참석한 전원을 위해 스티로폼 컵에 커피를 따라 놓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다들 지랄 떨지 말라는 의미였다. TV에서 본 레슬링에서 사나이 닉 플레이어가 이런 말을 했다. 사나이가 되려면 먼저 사나이를 꺾어야지. 그 말처럼 비겐젤은 자식들에게 말했다. 뭐든 해내는 멕시캔이 되어라. 우리는 능력 없는 멕시켄트가 아니야. 그러면 애들은 낄낄댔다. 그 말 분명히 어디선가 들었던 것도 같은데 영화 엘마리아치에 나왔던 대사 아닌가? 거기 나온 배우 치치마린의 대사 아니야? 비겐젤은 직업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직업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는 일터에 알록달록한 탈라베라 커피 머그잔을 가져왔다. 잔에는 두 단어가 쓰여 있었다. 엘 헤페, 윗사람. 직원들은 모두 그 뜻을 알아차렸다. 이 멕시코 아저씨가 자기를 상사라고 생각하고 있군. 물론 그들은 헤페가 아버지를 뜻하는 은어라는 건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무엇보다도 비겐젤은 아버지이자 한 가문의 가장이었다. 가족의 하느님이자 멕시칸의 최고신. 그건 그렇다 치고 데라크루스 가문은 여기 있는 웬만한 미국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알아두자. 그의 직업 상사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빅엔젤이 이 땅에서 살아온 많은 아버지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의 할아버지 돈 세군도는 멕시코 혁명 후 엘 투에르토라는 이름의 암갈색 종말을 타고 소노라에서 국경을 넘어 캘리포니아에 왔다. 저격수에게 총을 맞고 한쪽 눈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돈 세군도는 부상을 입은 아내를 미국인 외과 의사에게 고쳐달라 하려고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애리조나의 유마로 데리고 갔다. 그는
찢는 듯이 더운 아도비 집에 머물렀는데 근처에 국민 방위군 교도소가 있었다. 그 집에서는 감방에서 나는 고함 소리가 들리고 냄새도 고스란히 풍겨왔다. 세군도는 거기서 마차를 한 대 훔쳐서 아내를 태우고 캘리포니아까지 왔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군인으로 등록할 생각이었다. 아빠는 빅 엔젤에게 이야기를 수백 번도 넘게 들려주었다. 미국이 할아버지의 복무 요청을 거절했을 때 할아버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다. 빅 엔젤의 아버진 안토니오는 그때 5살이었다. 세군도는 피부색이 너무 진한 갈색이라는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있는 공공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영어를 배웠고 야구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다 1932년 대대적인 멕시코인 추방 분위기에 따라 남쪽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데라크루스 가문은 다시 멕시코인이 되었다. 추방 당시 200만 명의 메스티소들이 잡혀서 기차에 짐짝처럼 실려 국경 너머로 보내졌다. 중국인을 잡아다가 추방시키는데 잠시 실증이 난 미국이 멕시코인을 대신 겨냥한 게 분명했다. 잠깐, 지금 몇 시지? 우리 언제 출발하나? 페를라는 아직도 옷 입는 중인가? 그는 손을 머리 위로 들었다. 가문의 모든 역사와 이 세계, 태양계와 우주가 기묘한 침묵 속에서 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몸속 피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며 그의 존재를 갉아먹었다. 이제 출발해도 되나? 그가 물었지만 본인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다들 뭐해?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제 가요, 아버지. 나 괜찮아 보여? 빅 엔젤이 아내에게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아주 멋있어. 예전에는 더 멋있었는데 당신은 언제나 잘생겼었지. 나 넥타이 매줘. 가만히 좀 있어봐. 그는 형제자매들이 뒤에서 자기 험담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 빅 엔젤은 미국 놈이 되고 싶어해 라고 씹어대면서 아주 보람찬 가족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사람을 잘근잘근 씹어대는 행위는 고대 멕시코 예술의 경지라 할 만하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자기가 우리보다 잘난 줄 안다니까. 나는 너희보다 잘났으니까. 뭐라고? 아내가 물었지만 그는 손을 저어버렸다. 빅 엔젤은 그저 미국인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들이 원한다면 빅 엔젤의 가족은 기꺼이 관찰하고 배웠다. 수정으로 만든 확대경이 달린 큼직한 43mm 인빅타 드래곤 누파 시계가 그의 손목에 자리 잡았다. 그걸 찬 빅 엔젤의 모습은 마치 폭격기 조종사 같았다. 그 시계는 그가 언제든 제 시간을 지키는 인간이라고, 아메리칸 타임을 따르는 자라고 상사들에게 일깨워주었다. 미니가 케이블 TV 홈쇼핑에서 보고 아버지에게 사준 시계였다. 그걸 산 시간은 무려 새벽 2시였다.
불면증에 걸린 딸내미의 선물이었던 셈이다. 가족들은 모두 밤에 잠을 못 자곤 했으니까. 이제 시계는 그에게 너무 커져서 손목에서 빙빙 도는 꼴이 마치 마른 개의 목에 휑 덩그렁하게 걸린 개목걸이 같았다. 그는 부스스한 검은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미니를 지켜보았다. 딸은 거울 너머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는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은 참 예쁘기도 하지. 우리 혈통은 강하고 좋으니까. 하지만 제가 만나는 남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 그는 딸에게 윙크를 했다. 오로지 비 엔젤만이 윙크에도 지혜를 담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루파 시계를 톡톡 두드렸다. 비 엔젤이 시간을 잘 지키기로만 전설이 된 건 아니었다. 그는 가스와 전기회사의 컴퓨터 부서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 회사 이름과 똑같은 록밴드가 1960년대에 있었다는 점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바로 그 유명한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로닉이었다. 물론 그 밴드보다는 자기가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록이라는 장르 때문만은 아니었다. 록이 무슨 음악이라는 건가? 그게 제대로 된 음악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는데 거기에 더해 털이 수북하니 난 게이놈들이 꽉 달라붙은 벨벳 바지에다 여자용 셔츠를 입고 나오다니. 물론 톰 존스는 예외다. 그는 어딜 봐도 남자였다. 비 엔젤은 사무실 데스크톱 앞에 앉아서 샌디에이고 주민의 기록을 죄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물론 네트워크에 등록된 직원과 중역의 소비 내역을 정리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스토브를 켜서 요리하는지 비 엔젤은 전부 알 수 있었다. 라오이아와 델마르에 사는 부잣집 눈팽이들은 남부나 바리오로곤에 사는 가난한 이들이나 그가 사는 국경 근처 로마스 도라다스 지역 사람보다 가스를 적게 사용한다. 가스와 전기 사용량으로 따져봤을 때 그의 아내는 매일 12시간쯤 요리를 한다. 물론 최근에 KFC 치킨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는 사용량을 좀 줄이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는 비 엔젤에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심지어 컴퓨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 부유한 미국인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게 멕시코인에게는 중요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말이다. 그분은 밤중에 피아노로 네 코니프를 연주해서 미국인들의 아내를 감쪽같이 꿰어냈던 분이니까. 나는 모두의 비밀을 봤다고. 그가 소리치자 아내가 받아쳤다. 잘했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요리를 했다. 그는 매일 사용량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이 있을 때는 거래마다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건 빅엔젤이 세운 이론이었다. 부자들은 요리를 배달시키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한 끼에 소파를 하나 살 만한 돈을 낸다. 멕시코인은 집에서 만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한다. 그것도 많이. 물론 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그의 식구들은 중독이라 할 만큼 팬케이크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건 아마도 아버지 대에서부터 시작된 게 분명하다. 아버지는 그걸 핫케이크라고 불렀다. 스페인어로 말하자면 로스호 케키스 또는 로스판 케키스라고 하지. 전설에 따르면 팬케이크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먹어본 미국 음식이다. 춥수이도 함께 먹었다고 하셨지. 빅엔젤과 같이 일했던 회사 중역들은 멕시코인이라면 바닥을 쓸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게 마련이라 생각했다. 아니면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서 일하거나 빅엔젤 역시 그런 일을 다 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컴퓨터 센터장이나 사이버 시스템 관리자로 일하는 멕시코인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혐오감을 드러내며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며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정족수가 넘는 회의를 해버리는 것이다. 빅엔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다. 그는 미국인이 내려주는 승인에는 관심이 없었다.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정부 보조금이나 구호물자로 주는 치즈며 연방정부에서 주는 커다란 은세, 땅콩부터 깡통 따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다. 배급표라는 건 본 적도 없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손으로 밀짚 모자를 쥐고서 주인님께 절을 해대는 농군이 아니었다. 오히려 에밀리아노 사파타에 가까웠다. 그는 무릎 꿇고 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게 자라온 아들이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헬로 대신 올라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 얼굴을 문질렀다. 지금 졸았던 건가? 그는 말했다. 가자. 다들 뭐하냐? 네, 아빠. 당장 가자. 랄로, 정확히 말하자면 랜스 헝그리맨 상병은 차고 있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면서 베레모를 단정하게 썼다. 그는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자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살고 있다. 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주었던 플라스틱 트로피로 슬쩍 시선을 던졌다. 랄로는 1등 아들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종종 그 트로피를 바라보곤 했다. 그는 베로모를 눈 바로 위까지 살짝 눌렀었다. 뒤에는 포스터 속 이소룡이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야 갱생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봤을 때 받았던 하나에 하나씩 범퍼 스티커도 침대 위에 붙어 있었다. 그의 전 후원자는 그에게 나무 위에 불로 새긴 작은 명언 액자를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 적힌 문구는 이랬다. 평온한 마음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XX. 랄로는 하던 일에서 손을 뗐다. 나쁜 일이었다. 지금은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영화인 줄 아냐며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게 뭐가 됐든 말이다. 아빠는 알고 있었다. 삶이란 건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삶은 싸움도 징그러운 헛소리도 아니었다. 어쨌든 랄로도 한 가지는 안다.
자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다. 군인처럼 빡빡 깎은 머리 모양을 보면 아직도 군에 복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복무한 지도 참 오래되었지. 그는 군복 재킷의 솔기를 잡아당겨 매만졌다. 각이 잡혀야 한다. 데라크루스의 안보 책임자답게. 오늘 같은 날에는 군복을 입어야 했다. 엄마들은 언제나 군복이 빳빳하고 말끔하기를 바랐다. 그는 군복 재킷과 바지, 셔츠와 모자까지 모두 깨끗하고 빳빳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검은 군화는 어두운 거울처럼 빛났다. 과일 샐러드처럼 알록달록한 리본과 메달들은 주르르 열을 지어 단정하게 달려 있었다. 그 열에는 빈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달렸던 퍼플 하트 훈장을 떼어다가 아버지에게 달아줬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도 다리를 약간 절지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마법의 약을 먹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그 생각은 안 하고 살았다. 흉터는 동양풍 유혹문신을 새겨 전부 덮었다. 용의 꼬리가 감겨있는 발목은 아직도 걸을 때면 시리얼처럼 바삭거리며 부서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별거 아닌 일이니까. 우리 또래는 저마다 비밀이 있는 법 아니던가. 비밀이랄 게 없는 옛날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알고 보면 노인에게도 비밀이 있을지 모르지. 그에게는 아이도 있었다. 히오와 마이라였다. 자녀들에게 약한 소리를 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랄로는 자기 눈이 비극적으로 보인다는 걸 알았다. 그의 아버지처럼 어두운 눈이다. 그 눈매 때문에 마치 연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면 지금 앓고 있는 구역질나는 슬픔을 어떻게든 멈추려고 애쓰다가 결국 삶이란 화창한 독립기념일에 소풍을 가듯 멋진 거실한 연기를 하다 말고 그만 기진맥진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말하자면 좀 나쁜 경찰이었다. 아프리카 할머니는 좀 괴짜였다. 모두를 다 혼내고 다니면서 다정한 사람이 되려 했다. 할머니는 안토니오 할아버지보다 더 나쁜 인간이었다. 오늘 할머니를 묻게 되어 아쉬운 건 진심이다. 지금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아버지, 엄마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일 외에 그분이 현실에서 뭘 했는지 랄로는 아는 게 없었다. 인생이라 참나 아버지에게 인생이랄 게 있었나. 아빠가 된다는 건 자그마한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랄로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입가를 실룩이며 쇳소리로 비웃기도 했다. 자신은 물론이고 형제자매에게도 그건 전쟁이었다. 엄마에게도 마찬가지고. 대단하신 엄마. 엄마는 슬리퍼를 들고서 법과 질서를 정했다. 그놈의 슬리퍼. 히스패닉계 애들은 모두 슬리퍼를 무서워했다. 수백만 명의 멕시코 엄마들은 성질이 나면 퉁방울 같은 눈을 후라리며 애들이 비명을 지르도록 팬다. 한쪽 팔로 애들을 잡고서 다른 팔로는 볼기짝을 갈겨대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애들은 어떻게든 도망치려 하지만 엄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빙글빙글 맴돌며
춤을 추는 꼴이 된다. 엄마들은 볼기짝을 갈겨댈 때마다 설교처럼 격식 있는 존댓말을 내뱉었다. 당신은 여기 대장이 누군지 알아두라고요. 옛날 여자분에게 볼기를 맞으면 모두 당신이란 존댓말을 듣게 된다. 그러다 불쌍한 애들이 탈출이라도 하면 엄마들은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슬리퍼를 던져서 애 뒤통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다. 훈련소 조교보다 더 심하고 말고. 그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밖에서는 꼬맹이들과 오줌 싸개들이 뒷마당과 집을 포위하는 중이었다. 반쯤 바람 빠진 축구공을 이리저리 차대는 애들은 옥신각신 다투며 비명을 질렀다. 여자애들은 뚱뚱한 남자애들만큼이나 시끄러웠다. 바깥은 아수라장이 된 닭장 같았지만 아버지는 손주들과 친척 꼬맹이들과 이웃집 애들이 모두 몰려와서 왁자지껄 음식을 먹어대며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좋아했다. 랄로는 애들이 끊임없이 꾀꾀대는 가운데 아빠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랄로, 지금 가요 아버지. 그가 외쳤다. 서둘러라 얘야. 지금 가고 있다고요. 가끔 랄로가 듣기에는 죄다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다들 기가 먹은 것처럼 아니면 영어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엄마는 확실히 영어를 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인 입으로는 잘 모른다 말해도 생각보다는 꽤 많이 알아듣는 게 분명하다. 랄로, 간다고요. 랄로는 빅 엔젤 장군의 명령에 경례를 올려붙였다. 그는 다시 거울을 보고 마지막으로 재킷을 단정하게 매만지며 이젠 민간인이 되어버린 속내를 감추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